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치매, 물론 그것도 무섭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장년층 중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분이 무려 4명 중 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에요.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 4분 가운데 한 분은 마음속에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입맛이 없으면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이렇게 넘기시거든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요. 비싼 약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에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소소한 취미,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우울증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 하나를 갖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왜 은퇴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이 반복이 힘들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내 하루를 지탱해주는 뼈대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뼈대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서 있으려면 뿌리가 필요하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의 뿌리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매일 만나는 동료들, 해야 할 업무, 점심때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까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전부 뿌리였어요. 그 뿌리가 갑자기 뽑히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은퇴 후에 찾아오는 감정이 딱 그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아요. 아, 이제 자유다. 늦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 슬슬 이상한 기분이 찾아옵니다. 뭔가 허전하고,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전문가들은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뇌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뭔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보람, 이런 감정을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이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분비됐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업무를 하나 끝내면 도파민이 나오고, 동료와 대화하면 또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뇌가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면 이 공급이 뚝 끊깁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햇빛을 못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유대감도 약해지고, 결국 뇌가 말라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매일 물을 주던 화분에 갑자기 물을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결국 꽃이 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시작되면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매일 울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떠올리세요. 물론 그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훨씬 미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밤 10시면 스르륵 잠들었는데 요즘 자꾸 새벽 2, 3시까지 잠이 안 온다. 반대로 하루 12시간씩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변화가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둘째, 입맛이 없어집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앞에 놔도 손이 안 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유 없이 자꾸 뭘 먹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 것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전화하면 반갑게 받았는데 요즘은 전화벨이 울려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결국 안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점점 혼자가 됩니다. 넷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이 무겁고, 뭘 해도 예전 같은 즐거움이 없어요. 이걸 묵회감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이유 없이 몸이 아픕니다. 두통이 자주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하다. 병원에 가면 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마음의 통증이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이 신호들이 하나둘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 바로 아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연코 아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눈을 떠서 첫 1시간. 이 1시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햇빛을 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햇빛을 쬐는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뭐라고 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행복의 재료를 넣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은퇴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알람을 안 맞춰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늦잠을 자게 되고, 어떤 날은 9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11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우리 몸의 시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체내시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무너지면 잠도 잘 못 자고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또 말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기상시간을 딱 하나로 고정하는 겁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아침 6시든 7시든 자기한테 편한 시간 하나를 정해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몸의 리듬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바로 커튼을 여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어서 빛을 들이세요. 날씨가 흐린 날이라도 괜찮아요. 실내 조명보다 흐린 날의 자연광이 훨씬 밝거든요. 우리 눈이 이 빛을 받으면 뇌에 신호가 갑니다. 아침이구나. 이제 활동할 시간이구나. 그러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의 타이머도 맞춰지는 거예요. 커튼을 열었으면 그 다음은 물 한 잔이에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사막 상태인 거예요.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거든요. 이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머리도 맑아지게 해줍니다. 물 한 잔을 마셨으면 이제 몸을 깨울 차례예요. 여기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헬스장을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실이나 방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양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렇게 5분만 해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칭이 끝나면 바로 나가세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아니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만 걸어보세요. 이 짧은 산책이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걸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어폰을 꽂지 마세요. 음악도 라디오도 잠깐 내려놓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바람이 나무잎 흔드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는 걸 마인드풀 워킹,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걷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뇌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걱정이 많을 때 특히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올해 66세이신 한 남성분인데요. 은퇴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우울감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밥도 대충 드시고 아내분과 대화도 줄고 점점 무기력해지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산책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5분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5분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신기하게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뒤에는 산책 중에 만난 이웃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게 됐고 2달 뒤에는 같이 걷는 산책 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하루가 달라진 건 아침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니에요. 커튼 열기, 물 한 잔, 스트레칭 5분, 산책 15분. 이게 전부예요. 돈이 드나요? 한 푼도 안 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다 합쳐야 30분이에요. 그런데 이 30분이 하루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침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하고 돌아와서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꼭 챙겨 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달걀 하나 삶아서 먹어도 좋고 바나나 한 개에 우유 한 잔이어도 좋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오전 내내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쉽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커튼 열기,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15분 동네 산책, 간단한 아침 식사, 이 6가지를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3주만 반복해 보세요. 3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요. 자, 아침이 달라졌으면 이제 낮 시간을 채울 차례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낮에 뭘 하지? 이겁니다.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사실 우울증 예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소자본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5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취미,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요?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쓰는 거예요. 3줄이면 됩니다.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감사한 것 하나, 이 3가지를 짧게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갔다. 길에서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봄이 오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요. 30초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좋으냐면 자기 감정을 글로 적는 것 자체가 감정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던 생각이 글로 나오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은 사람들이 3개월 후에 행복감이 크게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어요. 노트 한 권과 펜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돈이 얼마 들겠어요? 다이소에 가면 1,000원이면 노트를 살 수 있고 집에 굴러다니는 펜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적는 거예요. 저는 저녁 식사 후를 추천드려요. 3줄 쓰기를 한 달쯤 하시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3줄이 5줄이 되고 5줄이 한 페이지가 되기도 해요. 쓰다 보면 쓸 이야기가 자꾸 생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텔레비전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 오래전 추억, 이런 것들이 줄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내 하루가 사실은 꽤
풍성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글쓰기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 무료잖아요. 거기에 오늘의 산책 일기를 올린다거나 요리한 사진을 올린다거나 손주 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소소한 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나만의 자서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취미,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이라고 하면 넓은 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란다 화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대파,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은 화분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 씨앗 한 봉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화분도 재활용 페트병을 잘라서 만들면 공짜고요. 크은 화원에서 한 봉지에 3,000원이면 넉넉합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텃밭 가꾸기가 우울증 예방에 왜 좋은지 아세요? 첫째, 매일 돌봐야 할 대상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줘야 하고 잎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벌레가 붙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해요. 이 작은 책임감이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성장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제는 씨앗이었던 게 오늘은 싹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잎이 펴지고 한 달 뒤에는 열매가 열려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뿌듯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입니다. 내가 뭔가를 키워냈다는 성취감이 뇌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해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고 내가 키운 대파로 파전을 부쳐먹. 이 맛은 마트에서 사온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다는 느낌, 그 뿌듯함까지 함께 맛보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텃밭 일지를 써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와 연결하는 겁니다. 오늘 물을 줬다. 새 잎이 2장 나왔다. 첫 번째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글쓰기 습관도 들이고 텃밭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 취미, 걷기 모임입니다. 앞에서 아침 산책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걷기예요.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걸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요즘 동네마다 걷기 모임이 정말 많아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걷기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 카페에서 동네 이름과 걷기 모임을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근처 공원이나 하천 두구를 함께 걷는 방식이에요. 비용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월 회비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걷기 모임이 좋은 이유는 운동과 사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어제 무슨 반찬 만들었는지, 요즘 무릎이 좀 아프다는 이야기, 손주가 시험을 잘 봤다는 자랑. 이런 가벼운 대화가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보호막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나는 이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야. 다음 주에 또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일주일이 훨씬 풍요로워져요. 혹시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분들은 먼저 2-3번만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구경만 해도 됩니다. 억지로 말을 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께 걷기만 하면 돼요. 같이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인사가 대화로 이어지고 대화가 우정이 됩니다. 네 번째 취미, 요리 실험입니다. 이건 특히 남성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은퇴 후 남성 우울증이 여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혼자 밥을 못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요리는 생각보다 아주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하려면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계획하고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맛있는 결과물까지 얻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요리를 할 필요 없어요. 달걀 프라이부터 시작하세요.
달걀 프라이를 잘 만들 수 있게 되면 달걀말이에 도전하고 달걀말이가 되면 볶음밥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단계를 하나씩 올려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초보자용 요리 영상이 수백 개 있습니다. 요리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반찬을 옆집에 갖다 드린다.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만든 볶음밥이라고 내놓는다. 이때 상대방이 맛있다고 해줄 때 그 기분, 이게 바로 존재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이 존재감이 우울증을 막아주는 아주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5번째 취미, 무료 온라인 강좌입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뭔가를 배우려면 학원에 등록하고 수업료를 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평생교육 플랫폼이 여러 개 있어요. K묵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역사, 철학, 건강, 외국어 등 정말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대학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명강의가 넘쳐나고요. 배움이 왜 우울증 예방에 좋은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외국어 공부예요. 영어가 부담스러우시면 일본어도 좋고요. 우리말과 어순이 비슷해서 중장년층이 배우시기에 수월합니다. 유튜브에서 기초 일본어 강의를 검색해서 하루에 10분씩만 들어보세요. 히라가나를 하나씩 외울 때마다 느끼는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오늘 새 단어 3개를 배웠다는 소소한 기쁨에 집중하세요. 이 작은 기쁨들이 쌓이면 커다란 자신감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우울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취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글쓰기, 텃밭 가꾸기, 걷기 모임, 요리 실험, 무료 온라인 강좌. 이 중에 뭔가 하나쯤은 끌리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5개를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시작해도 석 달 뒤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취미만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혼자 있는 건 선택이에요. 오늘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건 건강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외로운 건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태,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 이게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이 외로움이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외로움이 담배만큼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의 연결은 건강의 필수 요소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에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바뀐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새롭게 연결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에 전화 한 통이에요. 매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래 통화할 필요 없어요. 3분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좀 어때? 이 짧은 안부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를 줍니다.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전화를 거는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역할을 만들어주거든요. 나는 아직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화할 사람이 딱히 없다고요? 그러면 범위를 넓혀보세요. 형제 자매, 사촌, 옛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예전 이웃 한번 목록을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도 반가워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들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관계의 문을 여는 겁니다. 둘째,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걷기 모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 동네에는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 독서 모임, 교회나 절, 성당 같은 종교 활동, 봉사단체,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추천드려요. 봉사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얻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지역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거나 공원 쓰레기를 줍는 봉사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이 사회에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느낌이 우울증의 핵심 원인인 역할 상실감을 정면으로 치유해 줍니다. 셋째, 손주나 자녀와의 정기 연락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바쁘잖아요. 자녀들이 매일 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정기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상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것저것 캐묻지 마세요. 밥은 먹었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언제 올 거니?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자녀들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대신 내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베란다 토마토에 꽃이 피었어. 아침에 산책하다가 예쁜 카페를 발견했어. 요리를 새로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이렇게 내가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도 안심이 되고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반려동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기 어려우시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라도 괜찮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출이 늘어나고 산책 중에 다른 강아지 주인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을 때 특별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면 돼요. 모임에 나갔을 때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앉아 있으면 돼요. 이 존재 자체가 연결이고 이 연결이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세요?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돈 걱정이 너무 커서 뭘 할 마음이 안 나요. 이런 마음이요. 사실 은퇴 후 우울증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적 불안입니다.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 돈 걱정이 매일 머릿속에 있으면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산책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이번 달 관리비 계산을 하고 있고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10,000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단적인 절약이에요. 돈이 걱정되니까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다. 외식도 안 하고 문화생활도 안 하고 심지어 몸이 좀 아파도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에서 즐거움이 전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위한 용돈을 정하세요 이겁니다. 한 달에 딱 얼마, 이건 나를 위해 쓰는 돈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쓸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5만 원을 나를 위한 용돈으로 정했다고 해볼까요? 이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기,
한 달에 4번이면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 시장에서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 사기 5천 원.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도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무료잖아요. 거기서 책도 빌리고 에어컨도 쐬고 무료 강좌도 들을 수 있어요.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상설 전시는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도 무료이거나 아주 소액이에요. 서예, 노래교실, 건강체조, 컴퓨터교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돈 걱정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막연하게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수입과 지출을 숫자로 확인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간단한 가계부를 써보세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노트에 이번 달 들어온 돈, 고정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여유 있는 돈. 이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렇게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혹시 재정 상태가 정말 어려우신 분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긴급 생활 지원이나 복지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를 활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본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답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소비는 투자예요. 나를 위한 작은 용돈을 정하고 무료 문화생활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자.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돈 걱정이 마음을 갉아먹는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루틴, 소자본 취미 5가지, 사람과의 연결, 돈 걱정 다루는 법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하루 설계도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그려볼게요.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따뜻한 하루를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아침이에요. 매일 정한 시간에 눈을 뜹니다. 7시라고 해볼게요. 눈을 뜨면 바로 커튼을 열어요. 햇빛이 방에 들어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거실에서 5분 동안 기지개 펴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편한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어요. 15분에서 20분 동네를 천천히 걸어요.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이웃을 만나면 가볍게 인사합니다.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을 먹어요. 달걀 하나, 밥 반 공기,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오전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는 오늘의 작은 할 일 하나를 정합니다. 텃밭에 물 주기, 아니면 온라인 강좌 한 편 듣기, 아니면 가계부 쓰기, 뭐든 좋아요. 딱 하나만. 이 할 일을 끝내면 스스로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하나 해냈다. 이 한마디가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할 일을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글쓰기를 해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아침 산책에서 본 것, 떠오르는 옛 기억. 3줄이면 돼요. 부담 없이 쓰다 보면 어느새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3줄에서 멈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점심이에요. 점심은 꼭 챙겨 드세요. 한 끼를 대충 넘기면 오후에 힘이 빠지고 기분도 가라앉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요리 실험을 해봐도 좋겠죠? 유튜브에서 간단 볶음밥 만들기를 검색해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처음이라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내가 만든 밥을 내가 먹는다. 이것만으로도 성취입니다. 오후예요. 점심 후에는 잠깐 쉬어도 됩니다. 낮잠을 주무신다면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30분만 눈을 붙이고 일어나시면 오후가 한결 상쾌합니다.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걷기 모임이 있는 날이면 모임에 나가고, 없는 날이면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도서관에 들러 책을 한 권 빌려오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을 거세요.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할까? 옛 친구, 형제, 사촌, 이웃, 3분이면 돼요. 안부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온기가 됩니다. 저녁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트를 꺼내 오늘의 세 줄을 적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할 일 하나를 미리 떠올려 놓으세요. 내일 아침에는 텃밭 물 줘야지. 이런 식으로요.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건 내일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작은 이유 하나가 아침을 열어줍니다. 밤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 두세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다시 깨어나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벽한 하루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어떤 날은 산책을 빠뜨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글을 안 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어제보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게 바로 루틴의 시작입니다.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루틴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것과 같아요. 오늘 벽돌 한 장을 올렸다고 당장 집이 완성되지는 않죠. 하지만 한 장, 두 장, 석 장 매일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제법 든든한 벽이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벽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아침을 바꾸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튼 열고 물 한 잔, 스트레칭, 15분 산책, 간단한 아침 식사. 이 루틴이 하루의 기초가 됩니다. 둘, 소자본 취미를 하나 고르세요. 글쓰기, 텃밭 가꾸기, 걷기 모임, 요리 실험, 온라인 강좌 5개 중에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셋, 사람과 연결하세요. 하루에 전화 한 통, 일주일에 모임 한 번, 가족과 정기 약속 하나. 이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넷, 돈 걱정에 갇히지 마세요. 나를 위한 소소한 용돈을 정하고 무료 문화생활을 찾아 누리세요. 섯,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보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그게 이미 훌륭한 하루입니다.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다만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커튼부터 열어보세요. 햇빛이 들어올 때 오늘 하루도 괜찮겠다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한 끼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양도 챙기고 지갑도 지키는 현실적인 식사법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본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90 넘는 나이까지 사업을 이끌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죠. 70이 넘어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맛집이 된 할머니. 65에 처음 붓을 잡았는데 80이 넘어 개인 전시회를 연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특별한 거 아닌가?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남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달랐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습관은 우리 인생의 방향타와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방향타가 고장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잖아요. 반대로 작은 배라도 방향타만 제대로 잡으면 거센 파도를 헤치고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빛나는 성공을 이룬 분들이
공통으로 가진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6번째 습관은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걸 모르면 앞에 5가지를 다 실천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아침 시간을 전혀 다르게 씁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성공하는 중장년 분들의 아침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명절이든 휴가든 상관없이 거의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면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9시에 일어나고 모레는 10시에 일어나면 이 시계가 엉망이 됩니다. 시차 적응 못한 것처럼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한 거예요. 반면에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몸이 알아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구나 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서서히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건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여러 경로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사실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부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더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65살에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구독자 50만 명을 모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하나가 제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꿨다고요. 셋째,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이걸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개구리를 삼켜라.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개구리는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오전에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처리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든 글을 쓰든 중요한 전화를 하든 오전에 끝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비교적 가벼운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났을 때 뿌듯한 성취감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 참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면 자신감이 됩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1개월, 2개월, 1년이 되면 삶 전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딱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침 루틴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 없이는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두 번째 습관인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들어서도 정정하시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최소한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합니다. 이걸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반만 아시는 겁니다. 운동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를 젊게 만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뇌에는 BDNF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영어로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줄여서 BDNF인데요. 쉽게 말하면 뇌의 영양제입니다. 이 물질이 많으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날카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물질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BDNF를 가장 효과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30분 이상 하면 BDNF가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이앤 나이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4살에 쿠바에서 미국 플로리다까지 약 177km를 53시간 동안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상어 우글거리는 바다를요. 64살에요. 이분이 이 도전을 처음 시도한 건 30살 때였는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나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64살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내 몸이 움직이는 한 나는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이 바다를 헤엄쳐 건널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꾸준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움직이면 몸이 적응하면서 점점 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중장년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르게 걷기입니다. 그냥 산책이 아니라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겁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보폭을 넓혀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온몸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쿼트, 벽에 기대서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을 매일 조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무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물질 덕분에 운동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걱정도 많고 기분이 처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운동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운동이라는 약은 부작용 대신 좋은 작용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집 앞 공원을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한 바퀴가 2바퀴가 되고 2바퀴가 3바퀴가 되면서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 루틴도 갖추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어딘가 허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 정체된 느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습관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이 들수록 더더욱 중요해지는 건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먹으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20살 때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배우는 것과 느리게 배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58살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81살이 되던 해에 스마트폰 게임 앱을 직접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라고 보도했고요. 애플에서 주최하는 세계 개발자 대회에 초청받아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81살에요. 이분이 특별한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분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배웠을 뿐이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60이 넘어서 한글을 처음 배워 시집을 낸 할머니가 계시고요. 70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장을 받으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나이가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책 읽기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개월이면 1권, 1년이면 12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설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건강 관련 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읽는 겁니다. 읽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니까요. 둘째, 유튜브 활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요리, 운동, 역사, 경제, 외국어 뭐든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예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배우는 게 외롭다면 같이 배우면 됩니다. 서예교실,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요가 교실 이런 데 나가시면 배움과 동시에 사람도 만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배움에는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다른 영역으로도 퍼져나갑니다. 배움이 성장을 낳고 성장이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이 또 다른 도전을 낳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오늘 저녁에 서점에 들러서 책 한 권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을 지배하고 몸을 움직이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해도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습관은 의외의 영역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이것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4번째 습관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걸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노년까지 추적 관찰한 건데요. 이 연구의 결론이 뭐였냐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됐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고 심지어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은 뇌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됐고 우울증 비율도 높았고 수명도 짧았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15갭이요. 놀랍지 않으세요? 담배의 해로움은 누구나 아는데 외로움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를 안 만나게 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관리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먼저 연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은 먼저 전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매주 한 명씩만 먼저 연락해보세요. 1년이면 52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사람이 5명만 생겨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둘째, 새로운 모임에 참여합니다. 기존 인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동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나가다 보면 얼굴이 읽고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어느새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됩니다. 셋째, 받기보다 먼저 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텃밭에서 상추 따면 이웃에게 나눠주고 맛있는 반찬 만들면 옆집에 갖다 주고 누가 아프면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투자는 시간과 관심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 한마디가 비싼 선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 전화기를 들어서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분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루틴, 운동, 배움, 인간관계. 이 4가지가 탄탄하면 인생의 기초가 다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 습관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죠.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다룰까요? 5번째 습관은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이 커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 지출은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앞에서 불안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한 월급 생활자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였습니다. 다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대충 이 정도 쓰겠지 하고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돈을 잘 다루는 분들은 가계부를 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매일 쓴 돈을 기록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 내가 커피에 이만큼을 쓰고 있었구나. 아, 내가 택시를 이렇게 자주 탔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줄일 수가 없어요. 이건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내가 뭘 먹는지 기록해야 과식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사는지 기록해야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분들은 소비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게 소비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는 데 쓰면 소비입니다. 그런데 같은 10,000원으로 좋은 책을 한 권 사면 그건 투자입니다.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해 쓰는 돈도 투자입니다. 좋은 음식 재료를 사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화를 사서 매일 걷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런 건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한 시간을 벌어주는 투자입니다.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소비는 최소화하고 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셋째, 이분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읍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모으려고 하면 부담이 크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매달 조금씩, 예를 들어 10만 원씩만 저축해도 10년이면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나 수익이 붙으면 더 커지겠죠. 복리의 힘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집니다. 아인슈타인도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통장의 잔고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10,000원이라도 따로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 10,000원이 미래의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이분들은 사기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안전하면 수익이 낮습니다. 이건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군가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모르는 건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 정말 힘든 것도 사실이죠. 돈을 지나치게 쫓을 필요는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면서 조금씩 불려나가는 것, 그게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이야기했는데요. 아침 루틴, 운동, 배움, 인간관계, 그리고 돈 관리. 이 5가지만 잘해도 나이 들어서 걱정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6번째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앞에 5가지를 다 해도 이게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 그 6번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습관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마음이 우울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도 의욕이 없으면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아도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책을 펴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단단해야 인생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사회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이런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나이 들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그러는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침에 먹은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오래된 친구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요. 이게 뭐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나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좋은 것에 먼저 주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 명상 또는 호흡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별거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걸 5분에서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숨을 쉬는 데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춥니다. 이 잠시의 멈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걱정, 후회, 불안, 분노,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돌아다닙니다. 명상은 이 생각들의 소음을 잠시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텔레비전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분들이 명상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명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판단력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힘과 속도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지혜와 평정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잠깐 이 생각이 사실인가 하고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요? 어제 손주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했잖아요.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 나눠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인 거예요. 이 착각을 그대로 믿으면 점점 깊은 구렁으로 빠지지만 한 발 물러서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랍니다. 매일 조금씩 가꿔야 꽃이 핍니다. 감사 일기가 물을 주는 거고 명상이 잡초를 뽑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을 점검하는 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먼저라는 걸요.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결국 마음이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물 한 잔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세요. 둘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하루 10분 독서, 유튜브 강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뭐든 좋습니다. 넷째, 사람을 곁에 두세요. 먼저 연락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받기보다 먼저 주세요. 다섯째, 돈을 현명하게 다루세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세요. 여섯째, 마음을 다스리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 6가지가 어려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6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못 갑니다. 딱 한 가지만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고 집 앞을 한 바퀴 걷는 것도 좋고 책 한 페이지 읽는 것도 좋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돈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5번째 챕터에서 간략하게 다뤘지만 다음에는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과 실제 사례를 더 풍부하게 준비해 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